가슴 아픈 한국 전쟁 6.25가 휴전을 하고 작은 피난민 마을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의 손에 들린 것은 낡고 해진 솜니불이었지요. 이 더러운 이불! 부정타 오늘로 끝이야! 다 태워버릴 거야! 불꽃이 이불 귀퉁이를 타오르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어머님, 안 됩니다. 맨발로 여자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며느리 옥분이었지요. 그녀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저 낡은 이불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주인공 옥부는 끝내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이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키다 딸에게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 딸의 손을 꼭 쥐며 단 한마디만 남겼지요. 과연 이 낡은 솜니불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던 날,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 기막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해 초겨울이었죠. 부산 썸마을 영도 산자락에는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전쟁을 피해 내려온 피난민들이 뿌리를 내린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한쪽에 함석 지붕을 얹은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마당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오순자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오순자는 혼자였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남편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딸 옥분 하나를 데리고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옷을 꿰매고 품삯을 받아 쌀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딸에게 밥을 굶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옥분 앞에는 흰쌀밥을 놓았습니다. 순자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낡은 솜니불 하나를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 이불만큼은 조심히 직접 손으로 거천만 뜯어서 손빨래를 했습니다. 솔기가 터지면 직접 꿰맸습니다. 이불에 손을 댈 때면 순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어린 옥분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 이불 왜 그렇게 아껴요? 너무 낡았잖아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순자 조금 더 크면 나중에 때가 되면 엄마가 말해줄게. 그 말의 뜻을 옥분은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쓰러진 것은 옥분이 2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폐결핵이었지요.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된 약 한 번 쓰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순자는 몸져 누운 지 석 달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순자는 옥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옥분아, 저 이불은 절대로 뜯지 마. 알겠지? 그리고 꼭 네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옥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순자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말을 맺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장례를 치른 뒤 옥분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판잣집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고 살림살이는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손에 남은 것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바늘꽂이 하나, 그리고 그 솜니불이었습니다. 옥분은 이불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쑥과 된장이 섞인 것 같은 가난하고 따뜻한 냄새였지요. 옥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혼자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옥부는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씨 집안의 외아들 강태성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미리 맡아둔 혼처였습니다. 마을에서 포목 장사로 제법 살림을 일군 집안이었지요. 태성은 성품이 온순하고 옥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씨 집안에서 옥분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옥분이 대문을 들어서는 날부터 얼굴을 굳혔습니다. 혼수라고는 보자기 하나에 쌓은 바늘꽂이와 낡은 솜니불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집 새색시는 반다지 2개에 비단 이불을 10채씩 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한 마당이었지요. 저게 다야? 이불 하나 들고 온 며느리가 이 집에 귀신을 불러들이겠구먼. 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절을 올리는 자리에서 대놓고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시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순자는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낯선 방 구석에 홀로 앉아 이불을 껴안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부엌 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옥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이불에 얼굴을 묻으면 어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이 집에서 제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찬바람만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옥부는 이불을 더 꽉 안았습니다. 마치 이불이 부서지면 자신도 부서질 것처럼 온몸에 힘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강씨 부인의 하루는 며느리를 부르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가 채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먹빛이었고 마을 어디에서도 인기척이 없었지요. 그 시각에 부엌에 불을 지피는 것은 옥분의 몫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장작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러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불길이 약해지면 강씨 부인의 호통이 날아왔기 때문이었지요. 불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가 밥은 먹겠다고. 강씨 부인은 아침마다 툇마루에 앉아 부엌 쪽을 감시했습니다. 옥분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쫓았지요. 며느리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강씨 부인과 태성이 먼저 먹었습니다. 신우이 정내도 자리에 앉았지요. 옥부는 상을 들고 들어가고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면 채워야 했고 국이 식으면 데워야 했습니다. 식구들이 수저를 놓고 난 뒤에야 옥부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다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설거지를 재촉했기 때문이었지요. 옥부는 채 2숟갈도 뜨지 못한 채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빈속으로 찬물에 그릇을 씻으면 손이 금세 고바들었습니다. 손등이 터서 피가 비치는 날도 있었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돕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강씨 부인 앞에서 태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자란 탓이었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오면 옥분의 손을 잡고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부인, 이게 무슨 일이요? 이 손이 어떻게 된 거요? 옥분은 손을 거두며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잠든 뒤에 옥부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욱신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소리 없이 참는 것이 이 집에서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우이 정례는 옥분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강 씨의 눈치를 보느라 옳게 편을 들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정례가 혼자 옥분 곁에 있을 때면 조용히 뜨거운 숭늉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요. 옥분은 그 숭늉을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몸속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씨 부인이 이웃 안악들을 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을에서 잘 산다는 집 안주인들이었지요. 강씨 부인은 비단 치마를 차려입고 그 자리에 앉아 위세를 부렸습니다. 옥부는 방에서 방으로 다니며 차와 과자를 날랐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사이 강씨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피난민 출신이에요. 이불 하나 들고 시집 왔지요. 뭐 손발은 부지런하니까 쓸만은 해요.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옥부는 찻상을 들고 마당을 지나면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부는 방에서 어머니의 이불을 꺼냈습니다. 솔기 한 군데가 살짝 터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바늘에 실을 꿰어 조심스럽게 꿰맸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던 방식 그대로였지요. 솔기를 따라 바늘이 지나갈 때마다 손끝에서 이불 속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딱딱한 것이 있었습니다. 종이 같기도 했고 얇은 청 같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멈췄습니다. 뜯어볼까 하는 마음이 손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로 뜯지 마라. 그 말이 너무나 선명했지요. 옥부는 바늘을 내려놓고 이불을 다시 접었습니다. 궁금함을 접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부나 내일 새벽에 할 빨래 산더미다. 옥부는 이불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불이 있는 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불이 아직 자기 손 안에 있는 한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은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짙은 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요.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차림새였습니다. 그가 강씨 집 대문 앞에 서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옥분이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자는 허리를 공손하게 숙였습니다. 국립보훈처에서 나왔습니다. 이 댁에 오순자 씨의 유가족이 계신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따님 되시는 분이십니까? 옥분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멈췄습니다. 보훈처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댔습니다. 오순자. 판자촌에서 삭바느질로 살다간 그 어머니를 국가기관에서 찾아왔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지요. 옥부는 빗자루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마당에 선 낯선 남자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올렸지요. 무슨 일이오? 남자가 다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보훈처 유물조사관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오순자 씨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록이 문서로 확인되어 유가족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마당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강 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다른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툇마루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신우이 정례만큼은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정례는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거뒀습니다. 강 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립운동이요? 판자촌에서 바느질이나 하던 안악이요?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니요.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소. 목소리가 너무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물어볼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요. 이동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와 경성 사이를 오가며 독립자금 운반과 연락 임무를 수행한 기록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금껏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유품이 남아 있다면 국가 기록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기억하는 순자는 항상 바늘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드물었지요.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역사책을 읽히면서도 정작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 몸을 숨기며 싸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옥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 씨 부인이 이동혁의 문서를 밀어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은 낡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소. 독립운동가 어머니를 뒀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이요? 그냥 돌아가시오. 이동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유품 중에 오래된 물건이 있다면 꼭 확인해 주십시오. 안에 문서나 물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옥분의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습니다. 이불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절대 뜯지 말라고 했던 그 이불. 솔기를 꿰맬 때마다 손끝에 느껴지던 딱딱한 무언가.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불이 접혀서 방 구석에 놓여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동혁이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강 씨 부인이 그 쪽지를 낚아채려 했지만 옥분이 먼저 손에 쥐었습니다. 강 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빛을 보지 못했지요. 이동혁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씨 부인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유독 무거웠지요. 정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단호하게 굴었습니다. 처음 이동혁의 이름을 들었을 때 굳어졌던 그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빗자루를 헛간 벽에 세워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앞에 조용히 앉았지요. 이동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유품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 얹혔습니다. 솔기를 따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딱딱한 것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종이가 분명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 겹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손을 걷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절대로 뜯지 마라.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강씨 부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상도 물리쳤습니다. 정례가 방문 앞에서 여쭤봤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례는 귀를 기울였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기도 같기도 하고 독백 같기도 했습니다. 강씨 부인이 그 밤 홀로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동혁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강씨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고 강씨 부인은 뒷마루에 앉아 며느리를 감시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설거지가 이어졌지요. 하루가 전날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며느리의 행동이 굼뜨다며 눈을 흘겼다면 이제는 다른 무언가를 쫓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옥분이 이불을 꺼내거나 매만질 때면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지요. 강씨 부인은 그 눈빛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마시를 왔다가 돌아간 저녁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칠순댁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칠순댁은 강씨 부인의 조카딸로 마을에서 수다스럽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생선 장사를 해서 살림은 넉넉했지만 남의 집 일에 코를 들이미는 버릇이 있었지요. 강씨 부인과는 말이 잘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방문을 닫은 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마루를 닦던 옥부는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순댁이 안방에서 나오며 옥분의 이불 쪽으로 눈길을 던지는 것만큼은 보았습니다. 노골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품 안에 무언가를 넣어두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옥부는 마루를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늦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지요. 조심스럽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평소 강씨 부인의 무거운 발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옥부는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사라지자 발소리도 멎었습니다. 잠시 후 방 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행주로 손을 닦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이 있는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불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접힌 방향이 아침에 두었던 것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지만 곧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이불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신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신신당부를 했는지 이제는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이불을 끌어당겨 다시 자리를 잡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동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강씨 부인이 마당에 없는 틈이었습니다. 정례가 대문을 열어주었고 이동혁은 조용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지요. 옥부는 빨랫감을 안고 마당에 서 있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이동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유품이 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손에 먼저 넘어가면 진실이 묻힐 수 있습니다.
옥부는 빨랫감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뜯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어기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동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지요. 서류와 기록만을 쫓아다니던 그에게 죽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딸의 말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꼭 연락해 주십시오. 이동혁이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딸에게 그 이불을 남긴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숨기려고만 하셨다면 태워버리셨겠지요. 그 말을 남기고 이동혁은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동혁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가서 박혔습니다. 태워버리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가 그 이불을 딸에게 남긴 것, 그것이 단순한 유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칠순댁이 또다시 강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아낙 하나를 더 데리고 왔지요.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강씨 부인과 한참을 수군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칠순댁이 나가면서 옥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옥분 씨,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사실이요? 독립운동 유가족이라면 포상금도 나오고 연금도 나온다더군요.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칠순댁이 희죽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낡은 이불 속에 뭔가 있다면서요. 어차피 살림은 시댁 살림인데 시어머니가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겠소? 옥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유품입니다. 손댈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칠순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온순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맞선 것이었습니다. 칠순댁은 코웃음을 치고 대문을 나섰지요. 그날 밤 강씨 부인의 방에는 불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보온처 사람이 왔을 때 그토록 안색이 변했는지 정래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씨 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씨 부인 앞에서 정래는 항상 작아졌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지요. 정래는 마루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 강씨가 밤중에 혼자 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어린 정래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래는 그날도 몰랐고 지금껏 몰랐습니다. 다만 그 장면이 오늘 밤 보온처 사람이 다녀간 뒤 어머니의 굳은 표정과 겹쳐 보였습니다. 두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지요. 정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이 집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정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옥분의 손 위에 놓인 것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이동혁이 세 번째로 강씨 집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씨 부인이 장에 나간 틈이었지요. 이동혁은 마당에 서서 옥분에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찰 기록이었지요. 한자와 일본어가 섞여 있었지만 중간에 어머니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순자, 독립운동 혐의, 체포시도,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밀고자 성명 미상, 동일 마을 거주민. 옥분의 눈이 그 줄에서 멈췄습니다. 이동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밀고자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문서 하단을 짚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주소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이었지요. 옥분의 손에서 서류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인지 종이가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이 빙글 도는 것 같았지요. 옥분은 숨을 참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동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밀고자가 강씨 부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것뿐입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집 며느리로 자신을 보냈는지, 왜 이불을 뜯지 말라고 했는지, 왜 죽으면서도 이 집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엉키며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례가 뒷문에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정례는 마당에 서 있는 이동혁과 옥분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동혁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보았습니다. 옥분의 얼굴빛을 보았습니다. 정례의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이동혁이 정례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대문을 나서자 마당에는 옥분과 정례만 남았습니다. 정례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올케의 손에 들린 누런 서류가 눈에 걸렸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옥분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마당 한가운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에서 본 글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전부 읽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보았습니다. 밀고, 그 단어가 정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례가 12살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낯선 남자 2명과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들은 짧게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갔지요. 그 뒤로 강씨 부인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정례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정례가 물을 가져다 주려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을 때 강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지요. 기도였습니다. 평소 신앙이라고는 없던 어머니였는데 그날만큼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례는 그때 어머니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냥 묻어두었던 그 기억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과 알고 나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 옥분은 방에서 이불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밀고자 성명미상이라는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그 사람이라면 이 결혼은 우연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밀고 한 사람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낸 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딸을 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불 속에 무언가를 숨긴 채로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다면 이불을 진작 열어보게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복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옥부는 이불 솔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뜯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막았습니다. 절대로 뜯지 마라.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 말이 벽처럼 버티고 있었지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옥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더 드러나야 했습니다. 무언가가 더 쌓여야 했지요. 그날 저녁장에서 돌아온 강 씨 부인이 마당에 들어서다가 옥분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 부인의 눈이 그 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입술이 잠깐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 부인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정내는 마루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처럼 내려앉아 있었지요. 강하고 단호하던 강 씨 부인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정내는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집에 들이운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올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전체를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은 언제까지나 숨겨져 있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은 바람이 세차게 불던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강 씨 부인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방에 불을 켜놓은 채 혼자 앉아 긴 밤을 버텼지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날이 밝자마자 마당으로 나온 강 씨 부인의 얼굴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강 씨 부인은 헛간에서 장작 2개를 꺼내 마당 한복판에 놓았습니다.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마른 겨울바람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마당에 불꽃이 일렁이자 칠순댁이 담장 너머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눈치였지요. 강 씨 부인이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솜니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분의 이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던 옥분이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맨발로 부엌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강 씨 부인이 이불을 불길 위로 가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옥분이 달려들어 이불을 낚아챘습니다. 불꽃이 이불 귀퉁이를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타오르는 부분을 맨손으로 눌러 껐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가슴에 끌어안고 불길에서 등을 돌려 막아섰지요. 강 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더러운 이불 당장 치우지 못할까? 저 물건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풍파가 끊이지 않았어. 재수 없는 물건이야. 옥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집 온 이후 어떤 구박에도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하던 옥분이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땅에 박힌 듯 서 있었지요. 이불을 껴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 씨 부인이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옥분이 더 세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불을 사이에 두고 마당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며 타올랐지요. 담장 너머 칠순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례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강 씨 부인이 옥분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옥분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불은 놓지 않았지요. 강 씨 부인이 다시 이불을 낚아채려 손을 뻗던 그 순간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것만큼은 못 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킨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마당이 멈췄습니다. 강 씨 부인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시선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었지요. 강 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에 강 씨 부인의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지요. 강 씨 부인이 이불을 다시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 말을 거역하네. 이런 불효를 받나? 내가 감히. 손이 이불 귀퉁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래된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례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멈추세요. 평생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정례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담장 너머 칠순댁이 뒤로 물러날 정도였지요. 강 씨 부인이 굳어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니도 보셔야 하고요. 정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올케 사이에서 오랫동안 침묵해온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강 씨 부인의 눈이 봉투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경찰서에 가서 알아봤어요. 이동혁 씨가 가지고 온 기록 말이에요. 밀고자 기록 말이에요, 어머니. 마당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강 씨 부인의 손에서 이불이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이 재빨리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 부인도 옥분도 그 순간만큼은 이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모두 정례에게로 향해 있었지요. 정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동혁이 옥분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종류였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정례가 이동혁에게 따로 부탁해서 받아온 보충 기록이었지요. 밀고자가 누구인지 기록에는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기록에 있어요. 강 씨 부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1944년 겨울 일본 경찰이 어머니를 강제로 불러서 이름을 쓰게 했다는 증인 진술이 남아 있어요. 어머니는 협박을 받은 거예요. 직접 밀고 한 게 아니에요. 정례의 목소리가 끝나자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씨 부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서 있다가 갑자기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무너졌지요. 두 무릎이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 부인이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냥 앉았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평생 꼿꼿하게 세우고 살았던 그 등이 처음으로 굽어졌습니다. 옥분은 이불을 안은 채 강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받아온 구박과 수치가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서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은 저 노인이 평생 무엇을 안고 살아왔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자신이 강요로 이름을 빌려준 그 일 때문에 평생을 짓눌려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직접 밀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쓰였다는 사실이 평생 그녀의 목을 조여왔을 것이었지요. 그 죄책감이 옥분을 향한 미움으로 뒤틀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불길이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이불 귀퉁이가 조금 그을려 있었지요. 옥분은 그을린 부분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꿰매온 이불이었습니다. 조금 탔지만 아직 안에 든 것은 온전했습니다. 때가 됐을까요? 옥분은 이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이 자리에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태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여야 했습니다. 정례가 옥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옥분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신우이가 마침내 옆에 선 것이었지요. 강 씨 부인은 여전히 마당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장작이 재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겨울바람이 재를 날렸습니다. 마당 가득 회색재가 흩날렸습니다. 강 씨 부인의 비단 치마 위에도 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도록 마당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태성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을 피운 흔적이 마당 한복판에 남아 있었고 재가 바람에 흩어져 있었지요. 강 씨 부인은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정례는 마루에 앉아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례가 일어나 태성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오빠, 옥분 시방으로 가봐. 할 이야기가 있어. 태성은 정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이었지요. 태성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이불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을린 이불 귀퉁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분의 손등에 붉게 달아오른 화상 자국도 보였지요. 태성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옥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불을 지켰습니다. 태성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이 가슴을 눌렀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례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이 이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례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옥분은 이불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동혁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불을 태워버리지 않고 딸의 손에 쥐어준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었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어머니가 말한 그때가 지금이었습니다. 옥분은 솔기를 따라 천천히 실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꿰맨 바늘땀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요. 실이 끊어질 때마다 옥분의 가슴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기가 다 열렸습니다. 솜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천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낡은 도장 하나와 명단이 적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독립자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오순자의 서명이 여러 장에 걸쳐 남아 있었습니다. 만주와 경성을 오간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지요. 함께 활동한 동료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솜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관했는지가 느껴졌지요. 태성이 숨을 참으며 그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접힌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굳어졌지요. 강 씨에게. 수신인이 강 씨 부인이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부는 편지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가 이불 속에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이 집으로 오게 될 것을, 이 편지가 전해져야 할 곳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옥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강 씨에게 당신이 경찰의 강요로 이름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소. 당신도 살아야 했으니까. 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미리 피할 수 있었고 더 오래 싸울 수 있었소.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지켰다면 내 딸은 아마도 강씨 며느리가 되어 있을 것이요. 내 딸이 혹여 당신 집에 들어가 있다면 부탁이요. 못나고 가난한 내 딸을 미워하지 말아주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편지가 끝났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이 원수라 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딸을 부탁하는 편지를 남겼다는 것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정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었지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방안이 따뜻했습니다. 이불에서 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냄새였지요. 수십 년 동안 솜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바깥으로 나온 냄새였습니다. 옥분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으로 자신을 보낸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화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닫으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딸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지 못한 용서를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불 속에 숨겨진 진짜 유품이었습니다. 정례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지만 단단했지요. 정례는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옳게, 이 편지 내가 가져가도 되겠어? 옥분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정례가 편지를 받아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를 건너 안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례예요. 드릴 게 있어요. 안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례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어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혼자 울었던 것이었지요.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강씨 부인의 눈이 그날 밤만큼은 감출 수 없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례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오순자의 필체였습니다. 강 씨 부인은 그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한 번 본 적이 있는 필체였지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 부인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만 움직였지요. 편지 끝에 이르렀을 때 강 씨 부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례가 급히 팔을 잡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마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꾹 눌러두었던 소리였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지요. 강 씨 부인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내 딸한테 내가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마루를 울리는 통곡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옥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성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잡았지요.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흘러야 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여있던 것이 드디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불에서 쑥 냄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훈처에서 공식 통보가 온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이동혁이 직접 강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국가 문양이 새겨진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마당에 나온 옥분에게 봉투를 내밀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순자 선생님을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통보입니다. 훈장 수여식이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옥부는 봉투를 2손으로 받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자촌에서 바늘을 쥐고 살았던 어머니가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요. 이동혁이 덧붙였습니다. 이불 속 문서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셨는지 문서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이동혁이 떠난 뒤 옥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이 있는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솔기가 뜯어진 채로 접혀 있었지요. 안에서 문서들을 꺼낸 뒤 다시 개어두었던 이불이었습니다. 속은 비어 있었지만 천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바늘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이불을 펼쳐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탄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불에 던지던 날 그을린 귀퉁이였지요. 솔기가 뜯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천이 여기저기 낡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덮고 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상해 있었지요. 옥부는 가위를 꺼냈습니다. 성한 부분을 골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어머니의 바늘땀이 살아있는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조각들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끝으로 한 장 한 장을 어루만졌지요. 거칠고 낡은 천이었지만 이 안에 어머니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바늘을 꺼내 실을 꿰었습니다. 조각들을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던 방식이었지요. 바늘이 천을 꿰뚫고 나올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소리만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각보가 완성되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2손을 펼친 것보다 조금 큰 크기였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천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조각보를 들고 방벽 앞에 섰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각보를 비추었지요. 낡고 그을린 천이 햇살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수여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조촐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옥분이 대표로 앞에 나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두 손에 받아든 순간 옥분의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늘을 쥐고 있던 손이 보였습니다. 딸에게 흰쌀밥을 밀어주던 손이 보였습니다. 이불 솔기를 꿰매던 손이 보였지요. 옥분은 훈장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회관 맨 뒤에 강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행사장 앞쪽에 나설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개를 든 채였지만 눈빛은 낮았습니다. 평생 거만하게 세우고 다니던 그 눈빛이 아니었지요. 훈장 수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분이 단상에서 내려왔지요. 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동혁이 뒤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회관 맨 뒤로 걸어갔습니다. 강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강씨 부인의 입이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손을 잡았지요. 옥분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동혁이 회관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와 기록만을 쫓아다니던 그에게 두 여자가 손을 맞잡는 이 장면은 어떤 문서보다 선명하게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언제 화해할 수 있는지를.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회관 마당에 심어진 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낮게 날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길었던 만큼 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은 방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조각보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이미 사라졌지만 조각보는 희미한 저녁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을린 부분도 있었고 올이 풀린 부분도 있었지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진짜라는 것을 옥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태성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조각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에서 강씨 부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성큼성큼 걷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발소리가 옥분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강씨 부인이 며느리 방문을 두드린 것은 시집온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옥분아, 자느냐?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지요. 그냥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안 잡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조각보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이불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 이불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었지요. 강씨 부인이 조각보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조각보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그을린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불에 던지려 했던 날 생긴 흔적이었지요. 강씨 부인의 손가락이
그 위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두 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씨 부인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태성이 어머니 쪽으로 찻잔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지요. 강씨 부인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이 조각보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밤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조각보의 끄트머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바늘땀이 살아있는 천 조각들이 조용히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에 오래도록 고여있던 것이 비로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순자가 딸의 손에 쥐어준 낡은 이불 한 장이 결국 해내고 만 일이었습니다. 살아서 하지 못한 것을 죽어서 해낸 것이었지요. 그것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바늘을 놓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봄밤은 깊어갔습니다. 조각보는 벽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막힌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낡고 해진 이불 한 장이 품고 있던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이 이야기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